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경북 일원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뭐 제가 요맘때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물론 꽃도 봄꽃도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것은 산이나 강변에 이렇게 나무들의 새순이 돋아올 때, 그래서 이렇게 약간 푸르스름하게 연녹색으로, 연두색이라고 그러죠. 연두색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런 느낌? 약간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서울하고 경기권은 이미 녹음이 많이 우거졌지만, 경북 쪽은 제가 가고자 했던 지역은 고지대였기 때문에 지금이 한창이겠다 싶어서 제가 갔고, 또 제가 이제 그 사주명리학에서 일주가 간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 봄, 특히 깨고 나오는 거 열이지만 상당히 강한 그 힘, 그걸 느끼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북 여행을 1박 2일 여정으로 제가 갔고, 이제 야영을 하고 왔는데, 경북에 들어서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고치령이라는 곳이에요. 이그 백두대간에 고갯길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석사 뒤에, 영주에 있는, 경북 영주 부석사 뒤에 있는 마구령이라고 또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한 10km가량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고치령입니다. 길은 마구령이랑 비슷합니다. 왜? 산속에 있는 임도인데 콘크리트 포장된 그런 길 아시죠? 차량 두 대가 교행하기는 좀 어려운. 그리고 고갯마루는 이렇게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정상석이 있고, 여기가 좀 독특한 게 주차를 하고 보니까 근처에 산신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를 올리고 있어요. 분주합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예를 마치고 떠날 때 보니까 저 밑에서 이제 경상도 쪽에서 다른 한 차량 한 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유해가 끝났으니까 자기들 차례가 왔다 하고 이렇게 그 차례 온 것들을 이렇게 꾸러미를 들고 올라오시려고 하는데, 이쪽 충청도 쪽에서 차량 한 대가 빨리 올라오더니 서로 못 본 거죠. 고갯마루니까 그분들이 올라오기 전에 다시 산신강문을 열고 예를 준비를 하는 그런 좀 희한한 광경도 봤습니다. 저기 산신각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치성을 드리러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10분 동안 머물렀는데 그런 광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옆에 마침 이제 설명하는 글이 있어서 읽어봤더니,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잇는 줄기거든요. 그 중간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태백산 산신령과 소백산 산신령을 둘 다 모십니다. 그리고 되게 효험이 있다고 해요. 지성을 드리면. 그래서 이 근처 분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멀리서도 찾아와서 일부 치성을 드리러 온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글만 봐가지고는 뭐 그런갑도 했을 텐데, 제가 10분 머무는 동안 약간의 세 팀이 약간의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을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설명이 되어 있는 말이 더 훨씬 실감나게 다가왔고, 놀랍게도 그 태백산 산신령이 단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소백산 산신령은 금성대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종은 아시죠? 비운의 어린 임금이죠. 예. 세종대왕의 손주죠. 세종대왕의 아들이 문종이고, 문종이 병약해서 일찍 죽자 어린 왕자가 이제 왕이 된 게 단종이고, 단종을 폐위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이제 수양대군이죠. 예. 문종의 동생이고 세종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단종의 그 비극에 대한 것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하고 이 태백산의 산신령으로 모셔진 겁니다. 예, 자리를 옮겨서. 금성대군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예, 금성대군의 이름은 이유입니다. 이유고 세종의 여섯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소현왕후의 여섯 번째 아들이고, 그 사이에 다른 이제 형이 아들이 하나 더 나와서 다른 이제 후궁
한테 놓은 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7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째 아들이고, 그 세종이 자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금승대군은 그 세종과 그 형이었던 문종에 대해서 충의를 지킨 거죠. 예, 그래서 모반을 계획합니다. 뭐 모반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고,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이미 이제 세조가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눈 밖에 나서 여러 군데 옮겨다니면서 귀향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었던 곳이 순흥부, 지금의 경북 영주입니다. 그죠? 예, 영주에 있을 때, 머물 때, 그 영주 부사하고 순흥 부사 이보음이라는 사람하고 단종을 복위를 무력으로 이제, 예, 복위를 이제 세조를 밀어내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뭐 계획을 짠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순흥부에 있던 한 관노가 이 사실을 알고 몰래 탈출해서 서울까지 가서 이거를 이제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이제 실행이 되지 못했고, 금승대군은 32살의 나이에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그게 금승대군입니다. 그래서 단종과 금승대군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겁니다. 예, 금승대군은 단종의 삼촌이죠. 단종을 지켜주려고 했던 삼촌이죠. 예. 그래서 단종이 태백산에 산신령이 됐고, 금승대군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서, 비통하게 죽어서 태백산과 이어지고 있는 소백산의 산신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태백산과 소백산을 잇는 능선의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고치령이고, 그 고치령에 양쪽 산신령, 단종과 금승대군을 모시는 산신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치성을 드리면 효험이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이죠. 예. 지금도 그 영주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금승대군 사약을 받고 죽은 곳에 이제 약간 그걸 기념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 제가 한번 다룬 바가 있는 도선비기를 한번 보면은, 도선대사는 고려 말, 죄송합니다, 통일신라 말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왕건이 태어날 거를, 고려 태조에 있는 왕건이 태어날 거를 예언을 하기도 했고, 또 서울에 무학대사가, 뭐 이거는 거의 반설화 사실, 뭐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학대사가 서울에 그 당시 지금의 서울에 와서 도선자리를 물색하고 있을 때, 여기쯤인가 하고 할 때 도선대사가 몇백 년 전에 세워놓은 비석을 보게 됩니다. 신리를 더 가라. 그게 현재 왕신리 지명이 유래가 된다고 해요. 하여튼 그랬던 양반이 이제 도선대사인데, 이 양반이 통일신라 말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도선비기는 271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한마디도. 조선에 대한 이야기, 조선 초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겁니다. 예. 한 가지로 왕조가 내려오다가 3대째에 양기가 부족한 왕이 들어선다. 즉 문종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양기가 부족한 왕이 어떻게 현명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수염이 많은 동생이 어떻게 그 운을 찬탈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도선비기에서, 도선대사가. 그래서 이게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세조가 단종을 폐위한 그 일이고요. 이 언급이 있고, 도선비기에서는 그 다음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한 언급이 요 정도 분량으로 있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도선비기의 분량은 조선의 후반부, 그리고 1900년대, 그리고 현재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몇십 년,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선대사는 조선을
그렇게 훌륭한 나라로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봤을 때. 그래서 도슨비기 내용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부족한 동영상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시 세조 3년에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해가 1457년입니다. 즉 금성대군한테 사약을 내려서 금성대군이 죽은 그 해입니다. 그 해에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교시라고 하나요? 네, 이걸 내리게 됩니다. 정부에 이런 책들을 수집해서 민가에 있는 이런 책들을 민간에서 수집해라. 예. 그래서 조대기, 지공기, 표훈 삼성밀기, 안함노 원동중 삼성기, 고조선 비사라고 하죠. 예. 많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책들이 현재 전하지 않는 책들이 대부분이고, 이 내용 중에 있는 부분들이 남아서 모여서 된 책이 아마 환단고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책들이 그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내려왔음을 알 수가 있고, 환단고기가 이런 책들의 뿌리를 두고 있음도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금세에 소설처럼 누가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는 생각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야기를 길게 하면 복잡해지는데, 왜 조선왕조 세조가 이렇게 했을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쿠데타에 의한,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죠. 그래서 이성계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있지는 못했어요. 중국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나라 이름을 뭐 조선으로 바꾸자, 그대로 유지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고, 초기에는 정통성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 당시 큰 나라였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저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나라의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고려시대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져 왔는데, 독자적인 나라로서 중국과 어깨를 대등할 실제적인 능력은 좀 부족했지만, 마음만으로는 중국과 어깨를 나르는 천자의 나라로서 칭했지만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속국화, 신하국가, 동생국가로 스스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 그 승리학자들, 신진 관료들이죠, 과의 정당치 못하고 부족한 방법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더 심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슨비기에서 이런 식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보면은 조선초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언급, 세조의 왕위 탄탈을 그냥 언급한 걸 봤을 때는 우리의 정통성을 지켜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왕조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봤던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비기를 해석함에 있어서. 네. 그래서 세조 3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우리 고대의 역사서, 이게 역사서인지 뭔지는 모르죠. 네,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이런 것들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태워버렸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그와 반대로 세조의 아버지죠. 세종은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부도지라는 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환단고기와 더불어서 우리 고대사를 언급한 책이죠. 이 책은 삼국시대, 죄송합니다, 신라의 그 눌지왕 시절에 그 박재상 있죠. 예, 일본 가서 애국 활동을 했다는 박재상이 지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보다 앞서서 환단고기에 나오는 환인이 어디서 왔는가 를 다루는 어떤 앞부분을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가문들이 이제 박재상의 후손들이 대부분 경상도, 지금의 양산 물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종이 그 당시도 이 부도지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종이 박재상의 후손들을 서울 근교로 옮겨 살게 합니다. 호의를 베풀고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아들 세조는 세종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죠. 예. 그만큼
부족한 나라를 세워서 나라의 자존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세종은 그래도 우리의 흐름 속에 남아있는 지혜를 찾으려고 중국의 압박 속에서도 눈치 속에서도 그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또한 쿠데타를 통해서 또한 그 쿠데타로 생긴 나라의 왕을 다시 또 찬탈했으니까 더더욱 자신감이 결여됐고 정체성이 혼란이 왔겠죠. 중국의 눈치를 더더욱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 이제 고대 역사서와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정체성을 강조한 그런 책들을 수어를 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김시섭이 조선시대 제가 보기에는 최고 천재 중에 한 명이죠. 김시섭과 저는 이제 김시섭과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김시섭과 허균이 조선시대 최고 천재라고 봅니다. 그 외에 똑똑한 분들 많았죠. 뭐 역사책에 자주 등장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천재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그 주어진 시스템을 극복하려고 해야 돼요. 그거와 밑에 영재는 남을 위해서 일하거나 큰 흐름은 이해하지만 그걸 자기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보죠. 진짜 천재라는 것은 그런 상황조차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걸 천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총 시대를 잘못 만나면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김시섭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허균도 그랬죠. 김시섭은 평생을 떠돌면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김시섭이 그 앞서 말씀드린 부도지의 후손들하고 조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 지역에서. 아마 김시섭이 양평에 좀 머물렀는데 양준지 양평지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도지혜가 원래는 그 징심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재상이 처음 지었을 때는 1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남아있는 게 기억에 의해서 다시 이제 복기를 한 게 부도지고 그 첫 번째 편입니다. 징심록에. 그래서 김시섭이 이 징심록을 다 읽게 됩니다. 당시에. 그리고 박재상의 후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징심록을 읽고 거기에 대한 추기를 작성을 합니다. 그 추기가 현재 남아있는 부도지에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또 조만간 기회를 마련해서 부도지에 대한 제 부족한 생각도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후손된 입장에서 그 조선 초기에 일어났던 이 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되돌아본다면은 이렇습니다. 세조 하고 한편의 세조, 다른 한편의 단종과 오늘 주인공이죠. 같이 금성대군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세조 역사책에서 만나죠. 우리 후손들 입장에서는 떨떠름한 입장을 이제 가지게 되죠. 반면에 우리 단종과 금성대군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또 왕족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금성대군의 같은 경우는 후손이 있었는데 아마 제손시대 중종 때까지 아마 노비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후손들이 중종 때쯤에 이제 복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고생을 했지만 우리 민중들의 마음속에는 산신령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서 처음에는 그 지역 주민만 그랬겠지만 후에는 뭐 전국에 걸쳐서 그들을 모시는 산신각을 찾아서 늘 절을 받고 뭐 호화로운 먹음직스러운 제사상을 받아드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단종과 금성대군은. 세조는 역사 속의 인물로 그냥 있을 뿐이고. 참 그런 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누구를 신으로 모신다 할 때는 아주 강력하고 우리한테 위압감을 주는 존재를 보통 신으로 모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근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또 신으로 모시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빌고 내 복을 위해 달라고 간절히 빌지만은 큰 맥락에서 긴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단종과 금성대군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공감하는 것이고 그래서 치성을 드리고 효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이
그런 억울한 정도에서 벗어난 그런 운명을 맞은 사람이 있더라도 종국에는 그게 다시 복으로 바뀔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이번 이제 고치장 방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